안녕하세요. 오늘 인천섬 이야기 6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청도, 대청도의 동백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북한개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오늘은 이제 소청도의 그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분바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좀 어려운 과목이고, 뭐 주로 이제 지질학적으로 이제 어려운 건데, 그렇다고 뭐 제가 그쪽 전공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혹시 이제 지리학 박사나 아니면 지리학 전공하신 분을 모시고 한번 제가 이렇게 대담하는 형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늘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화두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화석이 생명 탄생의 이제 기원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에 대한 것과 분바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인터넷 보시면 스트로마톨라이트 이게 이제 있는데, 주로 이제 석회암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쌓인 침전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제 미생물이 이제 있으면서 그게 이제 햇빛과 광합성 작용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자라다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가장 먼저 이제 등장한 이런 미생물이 이제 햇빛을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서식을 하다가 죽은 뒤에 이제 거기에 이제 퇴적물이 계속 쌓여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층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평범한 이런 모양이나 아니면 언덕, 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발견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지구상의 생명체가 남긴 화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게 지구의 생명 탄생의 어떤 기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고, 우리나라나 뭐 북한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뭐 호주나 뭐 이런 데 이제 분포되어 있고 많은 연구들을 좀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청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런 화석, 약 6억에서 10억 년 전으로 평가되는 이런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스트로마톨라이트하고 그 분바위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대리석인데, 이제 회색이 나는 이제 이런 바위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2009년도에 굉장한 중요성을 가지고 이제 천년기념물 508호로 지정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론 가서 보시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남색 조류의 미생물이 어느 정도 햇빛을 받아서 이제 광합성 작용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식을 하다가 이제 지구상에 처음으로 생명체가 등장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죽고 이제 층이 만들어지고 뭐 이제 이런 형태를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같은 건데 소청도에 제가 찍은 겁니다. 오른쪽에는 이게 이제 분바위처럼 대리석 모양 흰색 걸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녹색으로 나온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시고, 물론 방문하셔가지고 거기 지질 해설사가 좀 계세요. 소청도에 3분, 대청도에 한 3분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청도에 가시면 남쪽에 예동마을에도 조금만 가시면 제일 왼쪽에처럼 이렇게 해변가에 하얀 분칠을 한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바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분자가 화장 분자가 되겠죠, 그죠? 바위에 이렇게 어떤 화장을 한 형태다, 뭐 이제 이런 분바위라고 하는 이제 이런 한자어를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금방 티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주변이 하얗게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여기 특이한 게 동물 모양도 있고, 뭐 공룡 모양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고, 저 멀리는 이제 북한의 기린도라고 하는데, 요 중간 정도가 이제 NLL 선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 분바위를 보고 등대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저게 반사되고, 그러니까 이제 등대 역할들을 했다고 하는 이런 이제 말씀들을 소청도나 대청도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이제 이게 하얗게
보여지니까 일종의 이제 등대 역할들을 하고 이제 있다고 이제 이런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바이라고 하는 거, 분바이는 이제 그 뭐 그냥 석회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그냥 우리가 뭐 대리석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리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대리석, 석은 돌석자잖아요, 그죠? 그럼 대리는 무슨 뜻일까요, 그게? 그거를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 이 대리석의 대리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자, 대리석이라면 제일 유명한 데가 북한, 그 다음에 이태리, 뭐 이런 데가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터키 이런 데가 되게 유명한 거죠. 건축 자재나 양식 뭐 이런 데 쓰는 것들이죠. 자, 대리석의 대리는 원래 중국 운남성에 있는 대리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이에요. 거기에 특이한 돌이 많이 나와서 그 이름을 이른바 대리석이라고 불렀던 거고,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그냥 대리석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이태리나 이런데 그 웬만한 그 건축물들은 대부분 대리석으로 이제 깎아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이렇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청도에도 그 일제 강점기에 이제 이 그 분바이 거기에 그 이 대리석이 워낙 많아서 이거 건축 재료용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채석해 간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채석을 많이 했냐면 그 예동마을이 옛날에 이 소청도의 가장 그 포구회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서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되는데 그 대리석을 채취를 해서 그거를 배에다 싣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이제 운송해 갔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둣가 옆에, 예동마을 바로 부둣가 옆에 지나다 보면 이게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시멘트로 만드는 대리석을 쌓으려고 했던 이제 배터 옆에 있는 것들이죠. 여기다 얹어놨다가 이제 그걸 이제 이동해 갖고 그 앞에까지는 이렇게 레일을 깔아서 이 석회암 분바위를 이제 잘라서 그거를 이제 이동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포구 옆에다가 세워놨다가 배를 타고 이제 갔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둣가에 가서, 예동마을 부둣가에 가서 보면 이 석회암을 배에다 싣기 위해서 콘크리트 공사를 했는데 얼마나 단단한지 그 주변에 다 파괴가 되고 망가졌고 없어졌는데 이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제시대 1920년 30년대 좀 넘어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증거가 있는데, 가서 보시면 여기 바로 옆에 여기 예동마을인데 이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중간에 물이 빠졌을 때 이렇게 이제 사각 모양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만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이거에 대한 전설이나 사례 이런 것은 이제 부모님한테 이게 전해 들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한번 사적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1939년도에 부산일보에서 나오는데 소청도의 석회석이 일본 건축 자재에서 가장 비싼 걸로 사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쭉 이제 읽어보면 뭐 한 3만여 톤 정도가 나와 있는 거고, 일본에서 가장 곽광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 있는 다른 대리석보다도 몇 배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여기 보면 무진장 많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다. 뭐 이렇게 기사도 나와 있을 정도로 이 소청도의 이 분바이 이 대리석은 상당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로 됐고,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많이 캐갔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좀 하나 있죠. 자, 그럼 소청도라고 하는 그 조만한 그 섬에서 소청도, 대청도, 그다음 백령도가 있는데, 그럼 거기서 그 일본 사람들이 배에다 실었어요. 그럼 배에다 실어서 이걸 어떻게 운반해 갔을까요? 지금처럼 1920년대, 아니 30년대부터 이제 이게 곽광을 받았는데 지금처럼 배가 크게 발달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동력선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제 배가 이제 이동되는 건데, 그럼 그렇게 많은 대리석을 싣고 어떻게 이제 갔을까? 이게 제일 궁금한데, 이제 그거를 밝혀줄 수 있는 이제 좋은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 보고서를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 그 1910년도에 백령도에는 배가 이제 여기 이제 백령도가 있죠. 여기가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인데 여기 고봉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데인데 심청각 바로 옆에 있는 데인데, 여기서 고봉포에서
그 장현군의 이제 덕동포라고 하는 데로 연결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북쪽에서 몽군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몽군포 사령이죠. 이거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장현군의 가장 중요 그 거점 중에 하나고 포구 중에 하나고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뿔쑥 나온 데가 바로 어디예요? 이게 장산곶이에요. 이게 곶이면 이제 이렇게 해안가가 삐져나왔다 해서 곶이고, 들어가 있으면 많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장산곶이죠. 그래서 장산곶 매가 이제 뭐 많이 나왔다 이런 데 중에 하나가 되겠죠. 실제로 현재 여기 장산곶에 있는 이 매가 이 백령도나 대청도에 한 9월 내지 10월 달 정도 되면 지금도 이렇게 장산곶 매가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백령도에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백령도에서 구미포로 이제 이동해 가는 거죠. 그래서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는 그 당시 이제 교통로가 주로 그 덕동포, 몽군포, 구미포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해방 전에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가요? 장이라고 하는 장에 가서 이제 저기라죠. 이제 생활용 물품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거죠. 일종의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해방 전에 이제 가장 주 교통로가 되어 있던 거고, 이게 이제 생활권이죠. 그래서 사실은 소청, 배청, 백령은 사실은 이게 장현군의 하나의 저기로 보시면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주로 이동해 갖고 아마 이제 그렇게 가 있겠죠. 그래서 1926년도에 이제 대청도 출신 김학선 씨, 김학필 씨, 그 다음에 김정호 씨가 이제 거기서 대청도에서 출발해서 백령도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덕동포로 가는, 이게 주교통로가 되겠죠. 이렇게 가는 격일제로 이제 가는 이런 배를 이제 운항을 했던 거고, 정기적으로 운항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그러긴 했는데 한 3년 만에 이제 중단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소청도의 분바위를 어떻게 이동했는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1933년도에 대청도에 사셨던 그 김순호 씨라고 하는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연세가 이제 많으시니까. 이분이 일본에서 그 발동선은 이제 동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30톤급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은 뭐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이제 조그만한 고깃배들이 보통 10톤이니까 30톤급의 이런 그 동력이 있는 배 2척을 운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1931년도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소청도에 있는 대리석을 이 배를 가지고 운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소청, 대청, 백령도를 통해서 덕동포로 해서 이제 장현 쪽으로 가지 않았나, 아니면 몽군포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운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들이고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33년도에 굉장히 큰 이제 발동선, 동력이 있는 배를 이제 그것도 2척이 이제 운행하는 정도가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1938년도에는 이제 이 배를 이 장현군에 사시던 김석춘 씨 외 3명이 이 배를 전부 다 인수를 해버려요. 배 2개를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8.15 전까지 이제 운항을 하게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교통로 중에 하나고, 배 운항로 중에 하나로 보는 거지. 이 동력선 2개가 이렇게 30톤권이 움직이긴 사실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소청도의 분바위가 어느 정도의 했는지 이걸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됐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되면서 이제 45년도 해방이 되면서 남북으로 이제 갈라졌죠. 그러면서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쪽 남쪽에 갈라지게 된 거죠. 근데 이때는 이제 38선이 여길 지나가다 보니까 이 장현군이나 그 몽군포, 덕동포, 구미포는 전부 다 북한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거죠. 38선 이북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청, 대청, 백령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장현 쪽에 저기를 못 하겠죠. 교류를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해방 45년도부터 50년도 6.25 전쟁 전까지는 바로 어디로 갔냐면 여기 옹진군의 읍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옹진 5일장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붉은색은 해방 전, 요거는 해방 후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5일장을 움직이고 이제 저기가 교류가 바뀌어졌겠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마저도
이제 54년도 전쟁이 끝나고 여기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38선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전부 다 북한 수중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아래에 NLL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는 전부 다 교류가 다 끊기고 이게 전부 다 이제 이 소청, 대청, 백령도는 이제 인천 생활권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참고석으로 보시면 대연평도 같은 경우는 해주랑 연결되고 부포랑 연결되고 있었던 건데 이 부분 다 끊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게 다 저기로 넘어오게 된 이제 인천과 연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천 이 사람들이 생필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어디서 구입해야 돼요? 인천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배로 다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생활비나 생활용품들이 아직도 비싼 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여주는 이런 근거가 되겠고요. 뭐 요거에 관련된 거는 아마 이렇게 아래에 국토연구원이 옛날에 이제 연구 보고서인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제가 가져온 인용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도 6.25 분단 이후 해방 이후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여기 서총도에 있는 분바위를 얼마나 많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이제 이건 우리나라 이제 광산 이제 그 개발하는 회사에서 이제 이거를 캐갔겠죠, 그죠? 그래서 70년대, 80년대까지도 대리석 광산에 이제 이 소총도 사람들이 일하러 다니었고 이제 꽤 그 일당을 꽤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처음에는 정이라고 해서 끌이 있죠, 쇠. 그 망치 2개만 가지고 이제 사용하다가 조금 지나서 이제 차감기가 있고 나중에 컴프레셔를 가지고 이제 대량으로 채취를 해서 80년대까지도 이제 이거를 채취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동네에 사시는 이제 이현철 그 전 이장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이장님이시면서 이제 그 지질 해설사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이제 그 원래 고향이 여기시고 해서 이제 지질 관련된 거 이제 하면 이제 아주 말씀 잘 해주시는 겁니다. 어릴 때 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인부들에게 이제 밥이 없으니까 여기 마을 사람들이 밥을 해서 이제 엄마들이 밥을 해주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그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기억들이 꽤 있다고 이런 기억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가서 분바에 가서 보면 이렇게 정이나 끌이나 컴프레셔를 가지고 대규모로 이렇게 떠와서 이런 흔적들이 지금도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2008년도에 천년기념물로 지정하기 나름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 천년기념물 지정 필요성을 계속 느꼈고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뒤늦게 된 거죠. 그나마 이제 지금은 이제 못하게 돼 있는데 80년대까지 이렇게 다 해갔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곳곳에서 보시면 섬에 뭐 지난번에 소형편도 잠깐 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보름도도 보셨죠. 이런데 여기도 소총도도 마찬가지고 주로 희귀 금속이나 광산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일제시대부터 계속 캐가기 시작해서 80년대까지도 계속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형태까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많이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 보시면 충분히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그 분바위라고 이제 아까 분바위라고 이제 일명 분바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백색 결정질의 이제 석회암 대리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소총도에 이제 노출되어 있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경관도 수려하다. 보존 가치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해안가에 남조생물이라고 하는 이런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인류 생명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가 아니라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최근에 이 자료를 보면 이 소총도의 지질도는 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소총도, 대청도, 백령도인데 이게 같이 있어서 이렇게 같은 지질대 계통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이제 북한 자료를 김정률하고 김태숙 교수님이 이제 그 연구 발표한 자료를 제가 그대로 인용하는 건데 실제로 이 소총도는 지질은 여기 기린도하고 창린도 요거랑 같은 지질대라고 이제 이렇게 같은 지질 계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청도하고 백령도는 요거랑 같은 지질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질 계통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북한에서 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대리석이 되게 뭐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해방 전에 요 기린도의 섬이에요. 기린도인데 기린도에서 석회석이 많이 생산돼서 있었다 이런 증거들도 나오고 지금도 있는데 이게 이제 구글로 이렇게 보면
그 염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통도 꽤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소청도와 같은 지질대 계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이 가장 많이 이렇게 대리석이 남아 있는 이제 이런 지질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이제 큰 사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여기 김정률이나 김태숙 이 교수님이 이 북한의 자료의 그 지질도 계통을 최근에 북한이 이게 95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1999년도에 이제 논문을 이제 실은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소청도의 그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하고 이제 분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소청도에서 또 이제 두 번째로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청도의 등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찍은 거고 이거 말고 사진을 주운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나 뭐 주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소청도 등대를 이야기할 겸 해서 그 우리나라 이 등대, 등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등대, 그러니까 그 등대가 처음으로 들어온 데는 팔미도가 들어왔다고, 이제 팔미도가 1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게 한겨레 신문이나 이게 몇 가지 이제 몇 분 교수님이 그거 팔미도 등대는 1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좀 있는데 약간 논란이 되긴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등대 역사, 일본의 등대 역사를 보면 팔미도 등대가 1903년 그다음에 북장사저 등표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1903년 백암등표, 1903년 부도등대가 1904년, 소청도가 1908년, 목독도가 이제 배가도 바로 앞에 있는데 1909년에서 우리나라 등대의 그 처음으로 만들어진 데가 전부 다 1호부터 6호까지가 다 인천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인천은 우리나라 항로 표지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중요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배가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항로를 만들잖아요. 도로처럼 이런 것 바다에 이제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이런 거 백길을 만드는데 이런 항로 표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등대가 있고 등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등대 같은 경우는 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섬이나 뭐 방파제나 이렇게 탑 모양으로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유인등대, 없으면 무인등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등표는 그보다 약간 좀 작아요. 배가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암초나 여울 이게 그 바위 조만한 데다가 이렇게 그 떠 있는 것도 이제 작은 등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대, 등표라고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대 이러면 되게 우리가 낭만적으로 들리잖아요. 왜? 등대지기 유명한 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등대지기라고 하면 싫어해요. 무슨 지기 이런 뭐예요? 그 직급을 되게 낮춰보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지기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되고 정확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항로 표지원. 항로를 표지해주는 에 종사하시는 분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은 우리나라 항로 표지의 시작점이고 시발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대표 등대를 선정을 했는데 부산에 있는 가덕도 등대가 이제 선정된 거예요. 이제 인천을 다 제치고. 그 다음에 장기고사에 가면 포항 옆에 장기고사에 가면 등대박물관이 있습니다. 자, 인천은 우리나라 항로 표지의 시작이고 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지금 팔미도 등대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시민단체나 그 다음에 문화유산대나 아니면 지금 섬유산 답사인가 뭐 거기서 지금 이 등대 뭐 이런 거 지금 뭐 이렇게 그 저기를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인천에도 이게 등대 박물관이 좀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발점이 되고 중요성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남았는데 이거를 보존할 수 있는 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팔미도 등대는 사실은 1호긴 한데 우리가 배 타고 한 30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대 시민단체랑 또 이렇게 뭐 옹진군이나 인천시랑 같이 이런 등대박물관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거를 좀 운동도 하고 실제로 이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고 부산에 이런 가덕도 등대가 훨씬 더 멋있긴 하지만 이게 대표 등대로 하기에는 사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접근성이 좋은 이런 그 영흥도 같은데, 영흥도가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북장 사저 등표하고 그다음에 부도 등대가 있는데 이거 실제로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영흥도는 지금 육지화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옹진군이잖아, 그죠? 그래서 영흥도에다가 등대박물관 같은 걸 하나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면 뭐 올미도나 시립박물관 근처에 이렇게 등대박물관 관련된 것을 쭉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관련 자료를 모으고 이런 거를 좀 할 필요가 있잖아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하는 사이에 벌써 이제 다른 타시도는 어떻게 됩니까? 대표 등대로 선정하고 등대 박물관도 만들고 있는 이런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등대 말고 여기 이제 소청도의 특산물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이 소청도의 그 나물은 매년 2월 달 정도 되면 나물을 수확을 해요. 자, 2월 달 되면 우리는 여기 인천이나 서울은 영하 한 뭐 이렇게 영하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춥고 그 하나도 이렇게 그 나물이나 이게 나오질 않는 거거든요. 2월 달 정도면 그 전라도나 해안가, 경상도 가장 남쪽에서만 그 나물이 자라고 있는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소청도는 2월 달 정도 되면 나물을 수확을 해요. 2월 달, 3월 달 되면 나물 수확하고 3월 말 되면 다 끝나요. 자, 위도가 서울, 인천보다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2월 달에 이렇게 나물 수확을 하는지 그 이유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유는 이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거 아시는 분은 이 동영상 보시고 밑에 리플 달아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커피 쿠폰을 드리든가 책을 드리든가 뭐 하겠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2월 달 되면 왜 그렇게 위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청도에는 나물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제 요거는 달래예요. 달래가 워낙 많아서 그냥 손으로 뽑힐 정도가 돼요. 처음에 사람들이 가면 이게 판지 알아요.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 그냥 손으로 뜯으면 나올 정도가 돼요. 이게 파가 아니고 이게 달래입니다. 이게 달래, 그다음 머위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전호나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기를 치면 인터넷 치면 전호나물, 뭐 전어나물. 그래서 봄에 전어나물 먹고 가을에 전어 생선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어나물은 이제 방언입니다. 사투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전어나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전어나물의 원산지는 울릉도예요. 울릉도하고 소청도만 나요. 물론 이걸 갖고 와서 요즘에 조금씩 재배를 하는데 그 지금 나는 데는 지금 소청도하고 울릉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대청도나 백령도에도 이거 안 나요. 그 대청도에 계신 분들이 2월 달 되면 이 전어나물을 뜯으러 저길로 와요. 소청도로 올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어나물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건데 미나리 맛이 나요. 그러니까 산미나리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높으면 한 70cm 정도 큰 건데 이렇게. 그래서 날걸로 먹어도 되고 그 미나리가 갖고 있는 향긋한 향과 그리고 아주 진한 냄새는 아니죠. 그거와 또 다른 나물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기에다가 그냥 싸 먹어도 되고 데쳐서 나물을 묻혀서 먹으면 되는데 제 딸이 그 고기를 먹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이렇게 데쳐서 먹는 나물을 했는데 제 딸은 이 나물을 그냥 씻어가지고 그냥 그 삼겹살에 같이 이렇게 쌈싸서 먹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2월 달에 이 전어나물 한 박스를 했는데 그 이은철 어르신 그 사모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거를 거의 딸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너무 맛있다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다시 보내라 했더니 2월, 3월밖에 안 나와서 그때밖에 못 먹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저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전어나물, 달래, 머위, 그 다음에 무지깽이 나물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는 이제 수확을 해서 데쳐가지고 말린 다음에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끓여 먹거나 뭐 데쳐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렇게 소청도에 가시면 전어나물은 구하기 좀 어렵고요. 이제 머위나 달래나 그 다음에 부지깽이 나물 이런 것들은 늘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면 생선구이하고 항상 나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소청도가 나물이 아주 풍부하고 특히나 이렇게 전어나물이라고 하는 이게 보기
힘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동네 중에 중요한 데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그 지난주부터 낚시를 좀 말씀드렸는데 인천에서 제일 낚시가 잘 되는 데가 바로 소청도하고 대청도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갯바위에서 낚시도 해도 되고 이러지만 주로 이제 이렇게 배 타고 나가서 이제 하는 건데 이건 좀 쑥스럽긴 하지만 이건 제가 잡은 겁니다. 광어 4kg 정도 되는 거고 요거는 지금 우리 저기가 잡으신 건데 이거는 저 우럭 54cm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우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그래서 잡아서 그날 이제 이렇게 그 안에 이제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려가지고 갖고 와서 이제 먹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소청도에 이제 배낚시는 아까 그 소청도 등대 있죠. 바로 밑에 가면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사리 때는 안 잡히고 그 무싯대가 좀 잡힌데 물 흐름이 좀 적은 데인데 얕은 데는 25m 정도 되고 깊은 데는 한 55m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로 이제 준학을 해서 이렇게 줄을 이제 넣고 이제 고기를 잡는 건데 고기가 워낙 잘 나오거나 커서 그 이제 물이 깊으니까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해요? 올리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두 마리씩 같이 잡히는 거죠. 두 마리가 동시에 올라올 정도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전에도 많이 잡혔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인천 앞바다에서는 낚시가 잘 되는 데는 이 소청도 대청도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 소청도는 5월달에 6월달 그 미역이 자연산 미역이 아주 유명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도 남쪽보다는 미역이 두껍고 맛이 좋고 담백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9월, 10월, 11월 정도 되면 다시마가 이제 여기 유명한데 물론 이제 다시마는 완도 이런 데가 유명하고 남쪽도 유명한데 거기에 다시마는 1년산이에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다시마가 3년산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그 성분이나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고 왜 그러면 남쪽보다는 온도가 2도 내지 한 5도가 낮아서 이게 한 3년 정도 자랄 수 있는 이런 이제 다시마가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마의 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제시대 사람들이 그걸 포자를 가지고 이제 퍼뜨려서 이게 했고 다시마도 1년산인데 여기 대청도산만 유일하게 3년산이다. 이렇게 하고 아주 두껍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들 다이어트 식품으로 최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갈아서 이렇게 그 재료로다 이렇게 음식 재료로다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럽니다. 여기 다시마는 굉장히 유명한 이런 다시마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마를 이용해서 뭐 차를 한다거나 뭐 사탕을 만든다거나 뭐 그다음에 쿠키를 만든다거나 이런 연구들이 지금 이제 뭐 공정무역이나 그다음에 그 사회적 경제 조직과 연계해서 하는 데도 있고 사탕도 만드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그럼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소청도의 스트로마톨라이트 분바위 다시 말해서 인류 생명의 근원이 남한에서 인류 생명의 근원은 소청도다. 이게 생명의 근원을 묻고 그다음에 그 화석이 지금 남아있는데 유일하다. 6억에서 10억 년 전에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일대가 분바위라고 해서 대리석으로 쌓여있는 이 돌이다. 그래서 이거를 일제 시대부터 한 80년대까지도 계속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걸 캐갔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소청도를 조금 더 관광으로 키우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인류 탄생의 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관광 정원화하면 상당히 좋은 데 중에 하나로 이제 이렇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백령도에 대해서 또 아주 재미난 걸 가지고 이제 그 심청이 이야기를 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